유산만 주고 이제 진짜 꺼져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던 내가 결국 돈 몇 푼으로 내쳐졌습니다. 이 사연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하는 67세의 박정숙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기가 막힌 사연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놀라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째 되는 봄이었죠. 저는 읍내 사거리 모퉁이에서 작은 백반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침 5시 반이면 쌀 씻는 소리로 주방을 깨우고 멸치와 다시마를 먼저 우려 국물의 기초를 잡았어요. 가게 이름은 정순식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좋아했고 점심시간마다 현수막 회사 기사들, 인근 보건소 간호사들,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놓고 간 말벌은 여긴 집밥 같아 를 마음의 저금통에 모으며 하루를 버텼죠. 어머니인 제가 돈보다 믿음을 모으는 게 더 어렵다는 걸 그 나이에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아들 태수는 39이 되었고 한때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며 서울로 떠났다가 몇 번의 투자 실패 끝에 연락을 띄엄띄엄 했습니다. 딸 미정은 대기업 계약직으로 들어가 매년 부서를 옮겼고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말만 남기고 명절에도 반나절만 들렀다 갔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닫고 불 끄는 밤마다 식당에 남은 된장 냄새와 기름기 배인 앞치마를 세탁기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고요. 그날 오전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바람을 품었고 유리무늬 간판이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가져다 놓고 간판 나사를 다시 조였어요. 골목 끝에서 박 사장이 걸어오셨습니다. 박 사장은 제 또래의 낡은 오토바이 수리점 주인이자 남편과 청년 시절부터 한 동네를 지킨 사람입니다. 남편 장례식 때부터 빈말을 못하는 그분은 매번 무리하지 말라고만 말했고 가끔 남은 부품 박스를 들고 와 가게 옆 창고에 쌓아두곤 했습니다. 그날도 박 사장은 고무줄로 묶인 영수증 뭉치를 들고 와 수리비 얘기를 하다 말고 제 표정을 훔쳐보듯 잠시 멈췄습니다. 요즘 애들 연락 오나? 하고 묻는 그분의 눈꼬리가 내려앉았죠. 저는 수저통을 닦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끔이요. 말끝을 흐리려 했지만 제 목소리에도 모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 유리문이 거칠게 밀리며 열렸습니다. 젖은 운동화 자국이 타일 위로 길게 번졌고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태수였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인중 아래에는 면도하지 않은 까만 수염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앉아. 제 말에 반응하지 않던 태수는 카운터 앞 의자에 털썩 앉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손님 많네. 저는 손님들의 눈길을 등을 세워 막아주고 물컵을 밀어두었습니다. 그때 태수의 목이 뜨겁게 달아오른 듯 움직이더니 목젖이 꿀꺽하고 내려가는 소리가 제 귀까지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하자. 태수의 낮은 목소리에 손님 몇 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장사 끝나고 하자. 지금이 좋아. 그 말이 나오자마자 가게의 시간표가 균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 작은 종을 눌러 주방에 신호를 보냈고 아르바이트생 소영이가 준비된 반찬 나가요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태수를 빈 설거지실 쪽으로 이끌었고 그 좁은 공간에서 뜨거운 설거지 김과 아들의 한숨이 뒤엉켰습니다. 돈이 좀 필요해.
짧은 한마디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가 양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는 동작이 거칠어지며 목 뒤에 새긴 작은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수도꼭지를 잠갔고 물줄기가 멈추자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미세한 배기팬 소리만 설거지실 벽을 긁었죠. 태수의 눈이 저를 피하듯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안에 지연된 사과, 말하지 않은 사정, 전화하지 않던 밤들이 한꺼번에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장사 끝나면 얘기하자. 제가 겨우 뱉은 말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를 비틀어 보이며 제 어깨를 스치고 나가 식당 문을 열고 사라졌어요. 문이 닫히자 유리의 떨림이 제 등뼈까지 전해졌습니다. 손님들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숟가락과 그릇 닿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빠졌고 주방의 불길도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재고 장부를 펼치고 다음 주 발주량을 계산했죠. 두부는 5판, 배추는 10포기, 돼지고기 앞다리 3근. 숫자를 적을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평온해야 할 때 문득 떠오르는 불길한 예감이란 늘 그렇듯 명확한 모양을 하지 않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어스름이 내리고 가게 앞 가로등이 켜질 때 누군가 유리문을 쿵 하고 밀었습니다. 저는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둔 준비 중 팻말을 확인하고 문 닫았어요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문틀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가 둘이었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서 있었고 한 명은 이빨 사이에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장사 끝났습니다. 그중 키 큰 남자가 명함을 밀어 넣었습니다. 얇은 종이 위에 적힌 전화번호와 간단한 상호, 대부중계라는 글씨가 불빛 아래 번들거렸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일로 왔습니다. 저는 명함을 보지 않는 척 접시에 뒤집어 올려두고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두 남자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라고만 말하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지자 제 무릎이 잠깐 힘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불안이 식탁 사이에 눌러앉아 떠나지 않던 저녁이 흘렀고 마감 시간이 되어 저는 바닥을 한 번 더 밀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벗어 싱크대 옆 못에 걸고 창문 빗장을 잠갔죠.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테이블 위를 짧게 굴렀습니다. 미정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통화를 누르자 회사 야근 소리가 배경으로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늦게 전화하네. 저는 태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 마감했어. 잘 지내니? 응. 그리고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하자. 식당도 정리하는 게.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익숙했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가게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약하게 깜빡였습니다. 기다림과 걱정이 번갈아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밤 11시를 넘겨 마지막 주방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와 셔터를 내리는 순간 골목 끝에서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밀려왔습니다. 허둥지둥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젖은 아스팔트를 때렸고 누군가 셔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이 허공을 베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셔터를 반쯤 올렸습니다. 들어와. 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로 셔터를 1번, 2번, 3개 찼습니다. 철판이 떨리며 굉음이 퍼졌고 이웃상가의 셔터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급히 셔터를 완전히 올려 태수의 발길질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가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유리문에 내던졌습니다. 병이 터지며 파편이 빛을 튀겼고 유리문이 산산이 깨져 안쪽으로 쏟아졌죠. 제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돈 좀 달라니까. 그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에 맞은편 원룸 창문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했는지 작은 불빛이 여러 개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태수의 손목을 붙잡았고 그의 체온이 뜨겁게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툭 털어내고 유리 파편을 발로 쓸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바닥의 유리가 운동화 밑에서 부서질 때마다 짧은 비명이 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 앞에 서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와 제 숨이 엉켰고 제 앞치마에 소주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제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는 잠깐 멈칫했고 눈 안쪽에 고여있던 물기가 흔들렸습니다. 곧이어 그 물기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겠죠. 파란 불빛이 골목벽을 타고 뛰었고 순찰차 2대가 식당 앞에 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고 뒤따라 동네 통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문간에서 비틀거렸고 누군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경찰관이 태수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태수는 집안일이다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유리 파편처럼 차갑게 반짝였어요.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등으로 막으며 태수와 경찰 사이에 섰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 말에 경찰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뒤이어 절차 얘기가 나왔습니다. 파손, 소란, 주취 단어들이 제 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제 속이 한 겹씩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태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서류였습니다. 맨 위에는 상속분할협의 서초할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눈앞의 시간들이 희미해졌습니다. 그 서류는 지난 겨울 미정이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변호사에게 문의했다던 내용과 닮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구겨진 종이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경찰관이 그 종이를 주워 의자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낮에 오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사람은 오히려 고요해지는 법이겠죠. 경찰은 상처 여부를 묻고 피해 신고를 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는 침을 뱉을 듯 입술을 내밀더니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고 골목을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순찰차의 불빛이 꺼지자 골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깨진 유리를 쓸어 담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빗자루 자루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유리 파편이 비닐봉지 바닥을 뚫을 듯 딱딱거렸습니다. 박 사장이 허겁지겁 달려와 제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큰 쓰레받기와 두꺼운 장갑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바닥을 쓸었습니다. 유리 조각 사이로 제 얼굴이 조각조각 비쳤고 그 얼굴이 잠깐 남편을 닮아 보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밤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쓸개처럼 쓰디쓴 생각을 삼켰습니다. 박 사장이 주방 수돗물을 조금 틀어 걸레를 적셨고 제 손등에 떨어진 잔 스크래치를 보고 작은 구급상자에서 밴드를 꺼냈습니다. 밴드를 붙여주는 그의 손이 낡은 기계처럼 서툴렀습니다. 그 서투름이 오히려 다정했고 저는 그 다정에 기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유리 파편을 쓸어 담고 나니 새벽 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계산대 서랍을 열어 오늘 매상을 세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이 손에 닿자 허무가 작은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불을 끄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가게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상속분할협 의서초안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들어 조명 아래 펼쳤습니다. 서류 끝자락에는 제 이름이 있었고 그 옆에는 비어있는 서명란이 하얀 속살처럼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화면에는 숫자만 길게 나열되어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화는 곧 멈췄고 몇 초 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낮 12시. 협의 안 되면 가게 바로 넘어갑니다. 문자는 짧았고 문장 끝에 마침표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며 주방 쪽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오자 기름기 섞인 공기가 밀려나갔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제가 오래 숨겨두었던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산다고요. 내가 만든 밤 냄새가 협박과 욕설로 덮이는 곳에서는 더는 못 버틴다고요.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던 말이 가슴 안쪽에서 또렷해졌습니다. 내일 낮 12시 그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면 어떨까? 나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 쓰여 있었지만 아직 소리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반으로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더 깊어질 때 가게 안부를 모두 껐습니다. 유리문은 깨져 있었고 셔터를 내리면 바깥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천천히 내렸고 바닥까지 내려온 금속이 마지막으로 달그락대며 멈췄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또 하나의 스위치가 딸깍하고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가로등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주머니 속 서류가 허벅지를 잡고 스쳤고 그 촉감이 앞으로의 일을 확인하라는 듯 신호를 보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기 직전 저는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순식당 간판에 불이 꺼진 창문이 밤하늘을 네모로 잘라붙인 듯 까맣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모 속 어둠은 이상하게도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론가 떠밀며 속삭였죠.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고요. 발걸음을 다시 떼는 순간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익숙한 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화면을 켰을 때 등록되지 않은 또 다른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벨소리가 3번 더 울리도록 두었습니다. 그 짧은 동안 제 머릿속은 내일 12시와 그 이전의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고 있었습니다. 가게 열쇠, 창고 열쇠, 통장, 도장, 장부, 남편의 낡은 수첩. 어느 것을 챙기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 그제야 벨소리를 멈추고 메시지만 확인했습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일 어머니는 달라집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제가 스스로에게 보낸 약속처럼 가슴팍에 박혔습니다. 저는 폰을 주머니에 넣고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숨을 내쉬자 아주 오래된 냄새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아주 낯선 공기가 들어와 가슴을 채웠습니다. 내일 낮 12시. 그들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창문 밖으로는 간헐적인 빗줄기가 흩날렸어요. 태수의 얼굴,
깨진 유리문, 경찰차의 불빛이 머릿속을 번갈아 비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분노보다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그 절망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몸이 기억하던 습관처럼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밥솥 스위치를 올리고 다시마를 냄비에 넣고 반찬통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은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어요.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제의 소란이 남긴 상처들이 그대로였습니다. 깨진 유리 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고 테이블 위에는 아직 닦지 못한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그 자국을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정말 끝내야겠네요. 아침이 밝을 무렵 골목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났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박 사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단정히 셔츠를 여미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박 사장은 한 손에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따뜻한 죽 좀 끓였소. 속 풀어. 저는 그 말에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잠시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떠날 생각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묵묵히 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공기가 끊어졌고 밖에서는 트럭이 지나가며 무릉덩이를 튀겼습니다. 어디로 갈 생각이요? 생각 중이에요. 사람들 없는 곳으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종이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전에 말하던 창고 열쇠요. 쓰던 창고지만 아직 쓸만하오. 저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열쇠 한 개와 얇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살고 싶으면 조용히 움직여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게 졸아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식당 뒷문으로 나가 골목 끝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낡은 철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넣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낡은 공구상자, 고장난 냉장고, 먼지 쌓인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저는 한 구석에 덮여 있던 천을 걷어내고 남편의 낡은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도장,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의 손글씨가 적힌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 쓰라.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오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고 박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무리요. 그는 트럭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짐 챙겨. 오늘 안에 정리하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가 냉장고 속 재료를 꺼내고 그릇과 냄비를 하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반찬통에 붙은 이름표를 떼어내면서 수십 년 동안 쌓인 손의 흔적들이 떠올랐습니다. 기름 냄새, 간장 얼룩, 장부의 빛바랜 숫자들.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조각들이었죠. 난 12시가 다가오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문자 속에 그 사람들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식당을 거의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주방 불은 꺼졌고 벽의 시계는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박 사장은 창고로 짐을 옮기고 저는 마지막으로 계산대를 열었습니다. 서랍 밑에 숨겨둔 통장과 도장을 꺼내 트렁크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수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통화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멎은 후 음성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 오늘 가게 가야 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문 밖으로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어제 봤던 그 사내 둘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다 유리 조각 위로 발을 디뎠습니다. 저는 창고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와. 아무도 없어.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몇 분 뒤 태수가 허둥지둥 골목 끝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초조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저는 창고 안에서 트렁크를 닫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만두자. 제 입에서 낮게 흘러나온 말이 낡은 철문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박 사장이 창고 밖으로 나와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 엔진 소리가 골목의 소음을 덮었고 유리 파편이 먼지 속으로 묻혔습니다. 저는 창고 문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그 열쇠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묘한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죠. 박 사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트럭 문을 열어줬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골목 끝에 정순식당 간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간판 위의 불빛은 꺼진 채로 하얗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빠르게 스쳤고 저는 손끝으로 열쇠를 쥐었습니다. 박 사장은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흘러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나는 내 이름이 조금씩 지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순이라는 이름, 그 무게가 덜어지는 대신 낯선 공기가 가슴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야 했습니다. 트럭이 커브를 돌 때 저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엄마로서의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로 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뒤편에서 식당의 마지막 불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꺼지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읍내를 벗어나자 도로 위의 풍경이 낯설게 변했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길가의 논두렁은 흙냄새를 토했고 가로수 잎에는 물방울이 맺혀 반짝였어요. 저는 조수석에서 트렁크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그의 시선은 앞을 향했지만 뒷유리에 비친 제 표정을 어쩌면 보고 있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고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식당 냄새, 태수의 목소리, 박 사장의 시선이 뒤엉켜 있었죠. 결국 저는 제 입으로 모든 걸 지웠습니다. 정수는 이제 없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한적한 마을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매매 완료라고 적힌 간판이 덜렁거리는 낡은 단층집이었죠. 그곳은 박 사장이 예전에 세입자를 두었다가 비워둔 집이라고 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는 차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트렁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오래 비워둔 냄새가 났고 먼지가 공중에 가늘게 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 위를 비스듬히 스쳤습니다. 그 빛 속에 제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로 모든 걸 버리고 왔다는 사실을요. 박 사장은 방문 앞에 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이라는 이름으로 사세요. 그가 내민 주민등록증에는 제 사진과 낯선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이. 단 3글자였지만 평생을 쌓아온 이름 하나를 덮어버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사는 게 조금 쉬워질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담긴 물을 확인하고 문을 나서기 전 저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연락은 내가 할게요. 먼저 하지 말아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과 도장, 남편의 수첩,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태수와 미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이스크림을 입가에 묻히고 웃고 있었고, 미정은 팔짱을 낀 채 새초롬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왜 챙겼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잃은 채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저녁이 되어 방 안에 불을 켰습니다. 노란 전등 아래에서 국거리를 손질하며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오늘 오후 읍에서 정순식당 주인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손에 쥔 칼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민들은 가게 유리문이 부서진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폭행 혐의로 아들을 조사 중입니다. 라디오 소리가 멀리서 울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아들을 조사 중.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를 구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자 낡은 시계가 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창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곧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얼어붙었죠. 이름을 버리고 과거를 끊어도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사장이었습니다. 라디오 들었소? 예. 걱정 말아요. 태수는 풀려났고 당신 얘긴 아무도 몰라.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할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숨쉬고 싶어질 때까지.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멀게 들렸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만히 방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지 위에는 누렇게 바랜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연필로 글씨를 썼습니다. 순이 첫날.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제 과거의 모든 증거였고 정순이라는 2글자는 엄마로, 아내로, 사람으로 살아온 시간의 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을 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글자를 덮듯 달력을 접었습니다. 잘 가요, 정순 씨. 입술 사이로 나온 제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비냄새가 남아있는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기차 경적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태수도 지금쯤 잠들지 못하겠죠. 그 아이는 언제나 후회를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후회의 대상이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에서 새로운 식당을 구할 겁니다. 작은 간판이라도 괜찮아요. 내 이름으로, 아니 순이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겁니다. 라디오를 다시 켜니
잔잔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는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가사 한 줄이 울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멜로디를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 끝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겠죠. 눈을 뜨니 식탁 위에 가족 사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기억이 아닌 다짐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내일 나는 순이로 태어납니다. 새벽 안개가 논 사이를 스며들 때 나는 새 삶의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방 안은 싸늘했고 얇은 이불은 허리를 다 덮지 못했습니다.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바늘이 6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순이로 사는 첫날이 이렇게 조용히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박 사장이 두고 간 라면 2봉지와 소금, 그리고 묵은 쌀 한 대가 있었습니다. 나는 쌀을 씻으며 물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정순이 아니라 순이의 얼굴이 되어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묶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자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물소리에 묻히니 조금은 괜찮았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서 마을로 나갔습니다. 낯선 이웃들이 골목길을 쓸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자를 눌러 쓰고 일부러 눈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사 한마디가 아직은 낯설었어요.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예, 잠시 머무르려고요.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여긴 조용해서 좋아요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말에 묘한 위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나는 근처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수산물 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굽는 냄새가 퍼졌고 노점에서는 파전이 부쳐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정순식당의 주방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매일같이 손님을 맞던 그 냄새. 그리움과 미련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곧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젠 안 돼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임대 문의가 붙은 작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철제 셔터 반쯤 올라간 그 가게 안에는 낡은 냉장고와 찌그러진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붙어 있었고 바닥은 끈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 가게 보실 건가요? 돌아보니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이었고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네. 혹시 주인이신가요? 아니요, 관리인입니다. 가게는 한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가 열쇠를 꺼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자 먼지가 일어났고 그 속에서 공기 중에 오래된 냄새가 퍼졌습니다. 손만 좀 보면 쓸만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을 둘러봤습니다. 보증금은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는 정확해야죠.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잠시 스쳤습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정순이라는 이름이 들킬까봐 손에 든 가방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이름이? 그의 질문이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순이요. 김순이. 입에서 낯선 이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오전에 계약합시다.
그 말에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나서는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근처에선 사람들 얘기 빨리 돌아요. 조심하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논 위로 구름 그림자가 길게 흘렀습니다. 나는 새로 쓸 이름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순이, 순이, 순이. 낯선 이름이 입안에서 굴러다니다가 어느 순간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이 이름으로 밥을 짓고 사람을 맞이하고 다시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정순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너 정말 괜찮겠니? 저녁이 되자 박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어땠소? 시장 구경하고 왔어요. 가게 하나 봤습니다. 잘했소. 조용히 움직이세요. 그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은 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 건너 작은 슈퍼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시장 관리인이었던 그 남자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금세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아마 착각이었겠죠. 밤이 깊자 낡은 집의 마룻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잠을 청했지만 자꾸만 깨어났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내일이면 진짜로 순이의 삶이 시작될 테니까요. 새 이름, 새 공간, 새 사람들. 그 속에서 과거를 지운 채로 숨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깨진 유리문 앞에 서 있던 태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낯선 제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라는 두 글자, 그게 내 내일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나는 장터 근처 임대한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계약서를 쓰고 받은 열쇠를 손에 꼭 쥔 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지와 함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나는 그 공기 속에서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새 간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순이 반찬. 작고 소박한 이름이었어요. 정순식당처럼 무게가 있진 않지만 그 단어 안에 나의 새로운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가게 구석을 정리하며 오래된 냄비와 주전자를 닦았습니다. 주전자의 물때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정순으로 살던 시간의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기억을 애써 털어냈습니다. 이제는 기억이 아니라 다짐으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가게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여기 새로 열었어요? 예, 반찬 조금씩 팔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미역국을 맛보며 말했어요.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나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고향 맛일 거예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 몇 가지를 사갔습니다. 그날 첫 매출이었죠. 동전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비로소 다시 시작됐다는 걸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시장의 관리인이었던 그 낯선 눈빛의 남자. 잘 지내시죠, 사장님?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뭐 덕분에요. 나는 대답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이 동네에선 소문이 참 빠릅니다. 새로 나타난 사람 얘기도 금세 돌지요. 그의 말에 손끝이 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다만 전에 어떤 식당 주인 얘기가 뉴스에 나왔던 게 생각나서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순식당 그 사건 아시죠? 그가 일부러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얘긴 잘 모르겠네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미역국 맛이 똑같아서요. 그 말이 가게 공기 속을 배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내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가 알아본 것 같아요. 누군데요? 시장 관리인이요. 정순식당 얘기를 했어요. 박 사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요. 그 사람 그냥 관심 많은 동네 아저씨일 겁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순희 씨, 이제 도망만 다니면 안 돼요. 이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 그 말이 낯설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우연히 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는 멀리서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모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게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의 발길이 늘었습니다. 순위 반찬은 입소문이 났고 매일 찾는 단골이 생겼습니다. 일이 바빠질수록 과거의 그림자는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고 매일 조금씩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참 따뜻하네요. 사장님이 음식을 따뜻하게 해서 그래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에 가게 불을 끄고 돌아갈 때면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머릿속에서 시장 관리인의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식당 그 사건 아시죠?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이 끝날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태수였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내가 사라진 뒤에도 나를 찾고 있을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숨는다는 건 단지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숨기는 일이라는 걸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어 살지 않기로요. 순위로 살되 정순으로서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요. 그 다짐이 내 안에서 불씨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 간판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며칠이 지나고 가게 일은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면 시장 상인들이 먼저 찾아왔고 오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찬통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런데 평온이 찾아오면 언제나 불안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고 가게 앞 화분들이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문을 닫으려던 참에 우편 배달부가 헬멧을 벗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우편 하나요. 손에 든 작은 등기봉투에는 낯선 글씨로 제 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희님 귀하. 봉투를 손에 쥔 순간 묘하게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보낸 사람 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정순 식당의 진짜 주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손끝을 베듯 스쳤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내 정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눈앞이 아득해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순이가 아니라 다시 정순의 그림자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지를 받았어요. 누가 제가 정순인 걸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누가 보냈습니까? 모르겠어요. 보낸 사람란이 비어 있어요. 박 사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있어요. 절대 움직이지 말고. 누군가 떠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 편지 절대 버리지 말아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난 뒤에도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문이 삐걱거렸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덜컥거렸습니다. 새벽 3시쯤 참지 못하고 불을 켰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글씨는 분명 낯익었습니다. 태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글씨체, 초등학교 시절 상장에 적혔던 그 획, 그 느낌이 똑같았어요. 설마,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찾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원망의 신호일까요? 이틀 뒤 가게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긴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반찬을 사지도 않고 그냥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익숙했어요. 나는 그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찾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계산대 위에 조용히 올려두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봉투는 더 두꺼웠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유산 상속 포기서 사본. 그 문구가 눈에 들어오자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그 뒤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젠 알겠어요. 돈보다 엄마가 필요했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태수였습니다. 글씨가 떨리고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가 울면서 썼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나는 종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어깨가 들썩거릴 만큼 울었어요. 그 아이가 아직도 나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너를 용서하지 못했던 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었다. 엄마가 사라진 게 벌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기 위한 시간이었단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손끝이 얼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편지를 붙이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무언가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편지도 누군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 그 생각에 편지를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왔습니다. 정순식당 사건, 유산 분쟁 마무리. 화면 속에는 변호사와 함께 서 있는 태수와 미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눈빛은 닿지 않았습니다. 사회자는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유산이 아닌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했겠지만 그 사랑은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밤이 되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식탁 위의 편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는 편지를 서랍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보내야 할 때다. 조용히 봉투를 닫고 주소를 썼습니다. 서울 구동빌라 302호. 수신인 태수. 그리고 등기 스탬프를 눌렀습니다. 내일이면 이 편지가 그 아이 손에 닿겠죠.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로서 마지막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졌고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눈을 감기 전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유산만 주고 꺼져. 그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후회의 울음으로.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편지가 날아가고 미련이 사라지고 내 마음도 자유로워질 테니까요.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비 냄새가 공기 속에 젖어들고 가게 앞 화분에 흙이 눅눅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처럼 가게 문을 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편지를 붙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배달 완료라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마음이 조금 놓였는데 이제는 그 한마디마저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오후 나는 가게 불을 끄고 시장 뒤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길가에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기름, 젓갈, 젖은 천, 그리고 오래된 고무장갑 냄새. 이 냄새들은 내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장님, 미역 무침 남았어요? 놀라 돌아보니 헐렁한 점퍼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태수였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었고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선명했어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맞죠? 그 한마디에 시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쏟아오르는 감정을 누르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순이에요. 그 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가 떨려 들켰습니다. 태수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알아요. 그 편지 받았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보낸 그 편지였습니다. 비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내 손글씨가 분명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떠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그때 한 말 기억나요. 근데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힘을 잃었습니다. 태수가 재빨리 다가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끝이 너무 뜨거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늦었잖니. 내가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어. 알아요. 그래도 난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어릴 때처럼 보였어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맛있다 웃던 그 아이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태수를 뒤로 밀었습니다. 어제 본 그 시장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따뜻한 상봉이네요.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연락하겠어요?
그의 말에 태수가 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우리한테 왜 이래요? 이 사람 도망자예요. 다들 찾고 있다고.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말이 비에 섞여 흐릿하게 흩어졌습니다. 관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골목을 지나던 트럭 한 대가 물을 튀기며 지나갔습니다. 관리인은 비에 젖은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태수가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가요. 우리는 골목 안쪽으로 달렸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렸고 발밑에서 물이 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게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가게 문 안으로 들어오자 태수가 숨을 몰아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비 맞은 셔츠가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숨어요. 그의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우린 이미 다 잃었어요. 근데 아직 가족은 남았잖아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가 고개를 숙이며 내 품에 안겼습니다. 비냄새와 눈물 냄새가 뒤섞였고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용서의 소리 같았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인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비바람이 들이쳤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이대로 끝낼 겁니까? 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문 앞에 다가가서 대답했습니다. 끝낼 거예요. 하지만 내 방식으로요. 문틈 사이로 그가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냉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수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요. 창밖에 빗소리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깨끗이 씻긴 골목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렀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거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들의 숨결이 바로 곁에 닿아 있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불을 개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서 새소리가 들렸고 냄비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이 평범한 소리들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위로 같았습니다. 태수는 그날 이후 매일 가게를 도왔습니다. 반찬을 담고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청소도 도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내 조카쯤으로 여겼습니다. 누군가 닮았네요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미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박 사장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순 씨, 이제 정말 정리해야 해요. 법적 절차 다 끝났어요. 당신 이름으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뭔데요? 정순 식당 명예 복원. 하지만 언론이 알면 다시 소란이 생길 겁니다. 그 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름을 되찾는 게
또다시 이름을 불러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태수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 옆에 있으면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어른의 손이 아니라 세상을 버텨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래,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지. 그날 밤 나는 내 안에서 오래 묵은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틀 후 가게 문에 이상한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 드림. 봉투 안에는 얇은 종이와 함께 식당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식당, 다시 여세요. 이젠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열쇠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마지막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태수와 함께 낡은 골목 끝으로 갔습니다. 정순식당 간판은 먼지에 덮여 있었고 창문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먼지를 닦았습니다. 엄마, 진짜 다시 열 거예요? 응.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나는 창문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여긴 누구의 것도 아니야. 우리 모두의 기억이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빛이 스쳤습니다. 며칠 후 식당 유리창 안쪽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정순식당, 재오픈 예정.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에서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고 가세요. 그날 오후 박 사장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끝났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해가 저물 무렵 가게 문 앞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간판의 글자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서 미정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내 앞에 섰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가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었어요.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들어와. 밥 식겠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오래된 냄비에서 다시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나는 불 꺼진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태수와 미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문을 잠그고 유리창에 붙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이 유산이다. 그 문장이 내 눈에 선명히 비쳤습니다. 길 건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이 켜진 식당 안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너무 따뜻해서 눈이 시렸습니다. 버스 안에 앉자 창밖으로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순식당.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삽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 위로 새벽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정순도 순이도 아닌 오직 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